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새로운 챕터인 6.4장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보를 이제 시작을 해 볼 겁니다. 일단 단원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6장 시작을 하는 첫 강의에서 6장 1강이죠. 거기서 어떤 설명을 좀 드렸었냐면은 5장과 6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일단 5장은 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장의 베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다 아셔야 됩니다. 나오는 내용들을. 자, 그럼 6장은 5장의 개념을 살짝 비틀어 주는 거예요. 살짝씩만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데 6.2장의 경우는 뭘 변형을 시켰냐? 5장에서 다룬 보는 재료가 하나였지만 이젠 두 가지 재료를 쓰고요. 이 두 가지 재료를 쓴 보를 우리가 합성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강의를 안 찍고 이제 좀 추후에 찍겠지만 6.3장은 환산단면을 배우는데 환산단면은 사실상 합성보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합성보를 다루는 파트였고 이제 6.4장은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재료 측면을 비튼 게 얘고요. 6.4장의 경우는 보가 받고 있는 하중이 경사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중에 이제 경사가 생기게 돼서 제목 자체가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 보고 당연히 일단 경사중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느낌상으로는 하중이 뭔가 기울어져 있는 거일 것 같은데 정확한 정의를 일단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사중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좀 보를 색다르게 좀 그려왔습니다.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아무튼 3차원으로 보를 그려왔어요. 고정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보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단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로 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이 단면에다가는요 일반 하중을 그릴 겁니다. 일반 하중.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면에다는 경사하중을 받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경사하중. 그럼 이제 그려보면은 일단 일반 하중은 파란색으로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그냥 이 중앙선과 이제 수직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렸었죠. 2차원으로. 얘가 그냥 일반 하중입니다. 얘를 단면에다가 그려보면요. 그냥 이렇게 돼요. 요렇게. 그리고 경사중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요. 얘는 요렇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좀 설명을 이해하시기가 힘들 수 있지만 단면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매치가 되시나요? 자, 이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제가 이걸 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경사진 거 얘는 경사하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기운 게 아니라요. 얘는 사실 저 아이패드 이 화면 뒤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 화면 뒤쪽에 이제 이 시작점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향 앞으로 나오는 하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하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다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얘는 경사하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이렇게 막 45도 기울어져 있는 얘는 경사하중이 아니에요. 자, 그게 왜 아닌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사하중의 정의를 먼저 써드릴게요. 경사하중은 어떤 하중이냐면요. 대칭 평면에 없는 하중입니다. 대칭 평면이라는 말을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쓰긴 썼었는데 얘는 정확히 뭐냐면 대칭 평면은 대칭축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 이제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은 이중 대칭 단면입니다. 대칭축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죠. 자, 근데 이 대칭축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축이 된 거지 원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에요. 얘가 바로 대칭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에서 계속 그렸던 이 대칭축이 사실상 원래 그림의 표현을 하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대칭 평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얘도 대칭 평면이고요. 얘도 대칭 평면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이중 대칭인 거고 지금 이 일반 하중을 보면요. 얘는 대칭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칭 평면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평면을 확장시켜 봤을 때 이 평면 안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대칭 평면에 있는 하중이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러면은 아까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한 얘 있잖아요. 얘도 사실은 대칭평면 위에 있는 겁니다. 대칭평면이 이렇게 넓게 확장될 거기 때문에 이 평면 안에서 그려지는 얘기 때문에 얘는 경사하중이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사하중은 뭐냐면요, 직사각형이 이중대칭인데 대칭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얘를 확장해도 이 하중을 포함할 수 없고요, 얘를 확장을 해도 이 하중을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경사하중입니다. 대칭평면에 없는 하중이 경사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사하중을 받고 있는 애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죠. 이중대칭보. 우리 이제 이중대칭만을 다룰 건데 사실 이중대칭 말고 이제 우리가 다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 경사하중을 받는 보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는 보만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보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하중을 받고 있음에도.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이중대칭이에요. 이중대칭 단면을 갖고 있는 얘만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여기 관심 대상이라고 한번 써줄까요? 관심 대상은 이중대칭 단면을 갖고 있고 플러스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냐? 경사하중이 도심을 지나야 됩니다. 단면에 도심을 지나야 돼요. 여기 단면 써줄게요. 단면에 도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냥 이거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뭐 이제 적고 싶으시면 이제 어떤 공간에 그냥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제가 뭔가 표시를 하기는 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각자 이유를 써줄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중대칭 단면을 왜 다루는지는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왜 경사하중이 단면의 도심을 지나야 하냐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제가 경사하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온 그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사하중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려온 그림이지 우리의 앞으로 관심사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이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직사각형의 도심이 이 중앙에 있죠. 여기가 이제 직사각형의 도심이에요. 이중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교점이 도심이 됩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알아요. 그럼 경사하중이 도심을 지나야 하는데 안 지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하중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도심을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하중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작용선 상에서 있는 하중들은 모두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력학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작용선 안에 들어오는 하중은 다 똑같은 하중이에요. 얘가 만약 5N이고 똑같은 길이에 여기서 작용해도 똑같은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이 이 선을 그려서 연장을 시켜도 도심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점으로부터 이 연장선까지 작용선이라고 불러요. 전문 이제 용어로는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힘의 크기를 F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인 힘이 도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은요, FR만큼의 모멘트를 일으키는데 이 모멘트의 이름이 바로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우고 얘가 이제 톨션이라고 불렀어요. 즉 도심을 지나가지 않는 경사중은 비틀림을 일으킨다는 건데, 비틀림 모멘트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직관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도심을 하중에 이렇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보가 굽힘만 일어납니다. 보가 그냥 굽기만 해요. 이렇게 있던 이 보가 그냥 아래로 처지거나 이런 현상만 일어납니다. 근데 도심을 지나지 않는 하중이 있는 경우에는 요 단면 자체가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중이 비틀림 모멘트를 받고, 그러니까 단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굽힘만을 다루는 거를 배우는 이 장에서는 도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경사하중이. 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경사하중이 도심을 지나야 하는 이유는요, 비틀림 모멘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고요.
만약 비틀림 모멘트가 생기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 단면 자체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 어떤 다른 처리법을 배우거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또 얘기하지만 얘는 그래서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이중대칭 단면이 왜 가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경사중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슬라이드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건데, 여기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 경사중을 받는 이중대칭보를 다룰 건데, 걔네들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원리, 핵심 원리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더 이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느낌만 이런 거다라는 것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사중을 좀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요렇게 제가 그렸고, 요렇게 이제는 도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도심이 여기에 있다면은 뭐 이런 하중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작용선상에 있는 하중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F 아니면 P로 보통 힘을 표현하는데, 하중이니까 하중은 좀 P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표현할 때 P로 이제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처리하는 원리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요. 경사중을 대칭축, 글씨를 다시 쓸게요. 대칭축 방향으로 분해합니다. 경사하중을 대칭축 방향으로 분해를 한다. 우리가 보통 일단 좌표계를 좀 잡아볼게요. 좌표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Z축, 요렇게 이제 Y축, 요렇게 이제 X축을 보통은 잡습니다. X를 이제 너무 못생겼네요, X가. 자, 이렇게 잡으면은 요 그림을 이 그림에 다시 표기를 해보면은 요렇게 제가 바라본 거라 그랬으니까 이 Y와 이렇게 이제 Z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면은 이 그림에 대해 좀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Y, Z 이 표현을 이렇게 잡는 거에 어색함을 느끼는데, 아마도 그건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보통 이렇게 매기잖아요. X, Y로. 그것과 이제 방향이 반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요 그림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좌표계를 잡고 보잖아요. 그럼 이 1번 경사중을 대칭축 방향으로 분해를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Y와 Z가 이 단면의 대칭축들이에요. 즉 대칭 평면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이 방향대로 힘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가 60도예요. 지금 여기다 각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60도라면은 PY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P 사인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PZ는요, P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60도로 분해를 하면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되는데, 얘는 PY인데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P를 양수라고 가정하에. 그리고 PZ는 P 코사인 60, 그냥 이렇게 60도를 해가지고 Z축 양의 방향을 향하니까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그냥 됐던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그마는 마이너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굽힘 공식을 2번 사용해 줍니다. 이제 굽힘 공식이 여러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얘가 바로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라는 거예요. 이거 배웠었죠? 얘를 2번 사용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P를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제 PY를 한번 보면요. PY는 지금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나중에 요렇게 떨어지는 애죠. PY가 지금 이렇게 PY가 떨어지는 애입니다. 근데 얘를 다시 요 그림에다 옮겨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PY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애인 겁니다. PY만 놓고 보면요. P는 아닌데 PY는 이런 설정이 가능해요. 즉 PY가 앞에서 그린 얘랑 똑같은 거죠. 일반 하중이랑.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파는 2i분의 m이고, 그리고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m은 그냥 거리 곱하기 하중을 해주면 되고 관성 모멘트로 나오는 거, 이제 y를 곱해주면 응력이 나온다는 이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이제 pz를 표현을 해주면은 pz가 그려지고, 지금 여기에는 조금 그리기가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굳이 그려보면은 못 그리겠죠? 이 그림 뒤쪽에서 요 앞에 하중을 이렇게 Z축 방향으로 힘이 향하는 거지만, 사실 얘는요, 얘를 풀 때 썼던 거를 90도 돌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y가 z로 바뀌고 여기 i와 m들을 이제 z 방향으로 바꿔주는 과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사중을 대칭축 방향으로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와 얘가 되는데 py와 pz 얘네들을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 5장에서 배운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를 2번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굳이 굽힌 공식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핵심은 응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좀 써주면 좋겠네요. 경사중을 구하는 처리하는 원리인데, 정확히 얘는 경사중에서 응력을 구하는 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사중에서 응력을 구하는 법. 그러니까 이 응력을 구하는 원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경사중을 처리하는 원리라는 게 이제 응력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력이기 때문에 굽힌 공식을 썼던 거고, 이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대칭축 방향으로 분해하면은 2번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중 대칭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중 대칭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이유가 굽힘 공식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굽힘 공식을 두 번, 숫자 2로 씁시다. 2번 사용하기 위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굽힘 공식이요,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 이걸 제가 강의할 때는 강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5장에서 배웠지만 4장에서 여러분이 BMD, SFD를 배웠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일축 대칭은 만족을 해줘야 되는 애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축 대칭이라는 게 대칭축이 하나인 애를 말해요. 얘는 지금 이중 대칭이죠. 대칭축이 두 개니까. 원도 이중 대칭입니다. 사실 얘는 이제 대칭축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대칭축이 하나인 애들 뭐가 있을까요? C 형태의 보호가 있네요. C 형태의 보호. 얘는 이제 이 축에 대해서는 대칭이지만 그 외엔 대칭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를 쓰려면요, 적어도 대칭축이 한 개는 있었어야 돼요.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하지만 이거를 풀 때 대칭축이 한 개는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무조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굽힌 공식을 2번 사용해야 한다는 건요, 적어도 이 단면에 대칭축이 2개는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식 한 번에 대칭축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굽힌 공식 2번 사용하려면은 대칭축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대칭을 다루고 제가 여기에 굽힌 공식을 2번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적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이중 대칭 단면 그리고 도심을 지나야 된다 하중이, 이게 관심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이 바로 굽힌 공식을 2번 사용하는 거다. 그 세 번째는요, 2번의 결과, 2의 결과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 지점에 있는 응력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py를 이용해서 구한 게 만약에 10MPa이에요. 그러니까 py가 일으키는 모멘트를 구하고 그 모멘트를 요 식에 넣어서 굽힌 공식을 써 보니까 이 지점에 py 때문에 생기는 건 10MPa이다. 똑같이 pz가 일으키는 거를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i 해서 해보니까 20MPa이었다 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2번 과정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결국 그냥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러면 작용하는 능력은 30MPa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사중에서 응력을 구하는 법이고 지금 이렇게 응력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좀 아시면 돼요. 경사중을 대칭축 방향으로 일단 PZPY 분해 그리고 굽힌 공식을 2번 사용해요. 얘와 얘에 대해서 5장에 있는 내용을 그냥 2번 하는 것 뿐이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2개겠죠? 2번 사용했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뭐 이제 부호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라 꽤 자주 마이너스 20메가파스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0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호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좀 여러분이 큰 그림을 잡고 앞으로 설명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여기 강의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뒷 강의에서 여러분이 차차 이해도를 쌓아 가시겠지만 경사중이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사중에 플러스 2가지 조건을 더 만족하는 애만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경사중으로 응력을 구하려면 이 3가지 절차를 따라갈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사실 이거를 디테일화하는 과정입니다. 복습을 이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수식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